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합격 설명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강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전략,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책자 받으셨죠? 가이드인데 마치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같지 않습니까? 네, 표지 제가 골랐는데요.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교육학 교재가 나왔는데, 여기 어떤 여성분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간이 됐고요. 자, 제가 오늘 출발할 때 먼저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자국이죠. 우리가 갓 태어난 그 유아를 보면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장치에 의존하면서 걸음을 배우기 시작하죠.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 한 걸음을 내딛으면 이제 그것이 걸음걸이가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걸을 줄 알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많은 문장들이 모여서 이제 한 단원들이 만들어지고 한 교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 때 능숙하고 숙달되면서 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비트, 박이 형성이 되고 리듬이 생기게 되는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리듬이 생기면 바로 이제 이렇게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 공부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 잘만 하면 재밌고 음악처럼 즐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막연함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연 1년 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감히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yes, I can do it. 그래, 할 수 있어. 확신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확신에 찬 형태로 시험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시험장에 가서 이제, 맞아, 역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이제 그 가이드도 있지만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그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 당일에 올라온 후기들이 있는데, 요건 2019학년도인데요. 잠깐 보시면, 글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강조한 내용만 나왔다. 뭐, 대박이다. 뭐, 갓지수다. 저는 이 갓지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을 너무 몰랐다. 뭐, 처음 하면 다 모르죠. 그죠? 너무 몰랐는데, 만점인 줄 알았다. 만점을 두고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다 나와서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 병행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죠. 특히 뭐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기간제 교사, 이런 그 업무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다뤄준 게 다 나와서 놀랐다는 얘기도 하고,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 보면요. 6월이나 뭐 또 5월이나 또 7월 또는 9월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소문 듣던 대로 짱이다. 뭐,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해와 더불어 쏙쏙 암기가 되도록 해줘서 종교심이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강해지 어쩌고저쩌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쟁점 목록 마지막에 11월에 쟁점 목록 체크해 주거든요. 그 체크해 준 거에서 다 나왔다.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나와서 정말 놀랬다라는 분도 계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이분도 이제 늦게 시작했죠.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강조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참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험 잘 보고 나왔다. 20점 길만 걷자. 20점 길 걸어야 되겠죠.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이제 18점에서 20점, 우리가 20점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이제 제 얼굴이 떠오른다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좋은 강의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수님 강의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만점 전략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집약해보면 4가지로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출제 범위라든지 시험 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교육과 강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연간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제 강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이 2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죠.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입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에도 물론 있습니다. 자, 보면 1차 시험은 일단은 교육학과 전공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사는 패스제이기 때문에 이거 5년간 유효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사 요 3급 이상인데 3급 이상을 못 따신 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부터 당장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이거부터 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내년 1월부터 한국사에 매여 있다는 거는요,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교육학입니다. 1교시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40분 쉬고, 90분 동안 전공 A를 보고, 또 40분 쉬고, 90분 동안 전공 B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이죠. 4시간 만에 1년의 농사가 끝난다. 이 4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죠. 교육학입니다. 논술형입니다. 딱 한 문제가, 크게 보면 딱 한 문제고, 영역별로 이제 쭉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출제 영역을 보면, 여기서 교육학 개론부터 사철학,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공학, 심리, 사회, 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도 상담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행정 파트입니다. 이건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매년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는 이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그다음에 교수학습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크게 이제 논술은 논점이 4개가 나옵니다. 큰 문항 하나지만 따져보면 영역별로 4개 논점이 출제됩니다. 4개 영역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교육행정은 매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그리고 교육방법 요 3개, 이렇게 하면 4개잖아요. 그죠? 4개인데, 이게 원칙인데, 보통 요 3개 중에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3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서 나머지 하나가 들어오는 꼴로 됩니다. 하나.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교육행정부터 먼저 확실하게 내 걸로 잡아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요 3개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얘가 하나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올해 보십시오. 올해는 이제 얘가 교육 방법론이 빠지고 교육 심리가 들어왔습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그 다음 교육 심리, 교육 행정. 저는 참 특이하죠? 작년에 수업하면서 그랬습니다. 올해 교육 심리 이상하다, 이거. 교육 심리 나올 것 같다. 교육 심리 나왔잖아요. 얘가 빠지고 얘가 나왔습니다. 그 가이드 잠깐 보시면요. 가이드에 34페이지 잠깐 참고해 보시면, 34페이지에 그 2019학년도 이제 영역별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놓은 거 있는데요. 2019학년도 잠깐 보시면 교육과정에 경험 선정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7월달에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모의고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잠재적 교육과정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 그 경향에 보면 영교육 과정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하다. 다중지능 이론 교육 심리입니다. 이거는 뭐 지능 이론 그러면 다중지능 이론하고 스턴버그 3원 지능 이론 2가지는 꼽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중지능 이론 구석구석까지 물어봤죠. 지능의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지능 요소 암기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보시면 리커트 척도법하고, 리커트 척도법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적 영역에서 평가할 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리커트 척도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뢰도 추정 방법, 요것도 평가 영역이죠.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 개념하고 추정 방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암기 방법까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인지, 제동이 반문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변혁적 지도성, 지도성의 1순위입니다. 지도성은 지도성 나오면 딱 두 개 들면 변혁적 지도성과 분산적 지도성이다. 이거 왜 중요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당연히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교육행정 파트 나왔죠? 교육행정 쭉 올라가 보십시오. 2014학년도부터 교육학 논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거기 이제 중등 특수는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고, 2014학년도부터 쭉 출제되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교육행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하고 교육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론, 교육방법론, 요 세 가지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과목별로 강약을 조절하자면 이 네 개의 영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최소 16점에서 18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다 하면 물론 이제 18에서 20점까지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죠. 올해 이제 교육 심리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내년에 빠지겠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 심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면서도 요거 어렵게 나옵니다. 교육 심리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빠지면 이제 나머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교육과정, 평가, 방법, 행정 돌아갈 수 있고, 또 이 중에 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르게 빠지고 나머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부분입니다. 전공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각자 이제 뭐 설명회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논술형이 사라지고 서술형으로 대체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이제 가이드 책자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1차 끝나고 보통 이제 2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출제 기간이 좀 달라요. 평가원 출제 기간이 있고 자체 시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기간이 있는데, 요거만 좀 구분하셔서 내가 어디 지역을 그 시험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지금은 뭐 참고용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자, 경기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경기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이게 폰트가 좀 특이하게, 폰트가 안 잡혔네. 구조화된 강의입니다. 저 강의 가장 큰 근본적인 특징은 구조화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건데, 그 우리가 보면 가이드북에 잠깐 보시면 그 맨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서 오가는 길에 좀 보시라고 7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78페이지에 싱킹맵이 있죠. 교육과정부터 전부 다 싱킹맵으로 구조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출제 뭐 어떤 논점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까지 이제 달아놨으니까 딱 보면서 아 이게 좀 중요하구나, 좀 덜 중요하구나, 이렇게 강력도 이제 물론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 싱킹맵을 이렇게 칠판에 띄워놓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교육과정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 그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아파트인지 뭐 어떤 가옥의 구조를 우리가 살피려면 이게 가옥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먼저 알아야지 가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교육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적 안목을 형성해야 되는데, 보는 눈, 안목은 보는 눈이죠. 보는 눈이 형성돼야지 교육학이 이해가 되는데, 교육학적 안목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내용만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먼저 꿰뚫어 보고 이를 통해서 교육학적 안목을 먼저 형성하고 진행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어느 정도 교육학을 보는 눈을 형성했으면, 두 번째는 그 교육학 내용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과 이론들이 있는데, 이 개념과 이론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딱딱 추출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교육학 논술에서는 세부 논점이 있거든요. 큰 논점이 있고 세부 논점이 있는데, 세부 논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량은 한 문장에서 많으면 두 문장, 세 문장까지밖에 못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면상으로도 세부 논점 하나당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이 정도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쓸 만큼만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쓸 만큼만 딱 키워드 중심으로 추출해주고, 이걸 키워드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외울 수 있도록 암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 방법을 제시해서 잘 정리해서 잘 암기하는 식으로 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해 중심의 강의입니다. 저는 책을 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책 읽고 그런다는데 대부분 그 교육학 선생님들 중에 보면 책 읽으면서 강의한다 그러는 거예요. 책 읽을 것 같으면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말지 뭐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경 지식과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교육학 논술이면 이제 논술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배양해야 되는데, 논술 능력 아마 저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기 선생님들은 다 저의 존재는 잘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논술은 탁월한 1인자다. 교육학 선생님든 어떤 선생님이든 전공 선생님도 오래 강의하신 분 다 아십니다. 일단 논술 능력을 배려하려면 논리 틀을 갖추고 있어요. 논리 틀. 근데 저 논리 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해서 교육학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모델링을 하려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육학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노량진에서 모범 답안 제시하는 분들 몇 명 안 계세요. 전부 다 그냥 뭐 도회식으로 이렇게 제시할 뿐이죠. 실제로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저는 많은 그 학생들이 많은데,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죠. 나 답안을 못 쓰겠다, 도저히. 답안 대신 써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계속 도회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못 써요, 이게. 안 써져요, 이게. 정말 안 써집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건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해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근데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 계속 모델링을 하고 답안 보고 익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논술이 써집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쓸 뿐이지,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논술 부담이 없다. 논술 부담은 없고, 제가 못 외워서 못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안에 대한 첨삭이 필요합니다. 첨삭을 통해서 첨삭은 이제 직강이든 뭐 인강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첨삭을 해드립니다. 첨삭도 아마 이제 저만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첨삭을 해드리는데 논리, 표현, 내용의 오류 이걸 바로 잡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피드백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적중률 100%를 지향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래서 학계 동량을 가능하면 이제 최신의 학계 동량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는 엄선해서 이 모의고사 이제 반영하게 되고, 마지막에 11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때 쟁점 목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쟁점 목록을 이제 드립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고, 이 쟁점 목록인데 체크인 한 부분만 잘 보시고 들어가도 18에서 20점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참 정말 아쉬운 게 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떠먹여줬는데 그거 다시 한번 안 보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연간 강의 안내하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잘 보이나? 1, 2월은 기본 이론이고 3, 4월은 심화 이론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 2월과 3, 4월은 공통적인 특징은 이론을 공부한다는 거고요. 1, 2월은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합니다. 교과서, 교재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만 먼저 깔아드립니다. 전체 방향은 프레임 익히는 것도 똑같지만 1, 2월은 기본을 먼저 잡아드리고 그다음 핵심을 확실하게 잡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샅샅이 다 뒤집니다. 3, 4월은 양이 좀 많죠. 1, 2월보다는. 1, 2월에 가능하면 1, 2월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거나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 경우는 대부분 언급을 합니다. 근데 1, 2월처럼 똑같이 다뤘다가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강의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3, 4월은 1, 2월에 다뤘던 부분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론을 전부 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6월은
5, 6월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5, 6월은 이제 그 객관식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우리 이제까지 출제됐던 논술형 문제와 그다음에 행시 문제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월을 잘 공부해 놓으면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5, 6월에 좀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이 잘 안 된다. 선생님 좀 문제가 나오면 사령이 나오면 잘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5, 6월을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면서 적용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 답안을 드립니다. 단독 과정으로 출제하고 그 단독 과정을 모범 답안으로 쭉 제시합니다. 그래서 5, 6월 들었던 분들은 이게 더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안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정리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되는 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답안을 그대로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서 답안을 제시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고, 그 전반기에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7, 8월부터 조금 쉬워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7, 8월은 영역별로 모의고사입니다. 9, 11월은 종합 모의고사, 9, 10월은 영역을 불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7, 8월은 영역별로 먼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한번 정리하고, 교육과정 관련된 모의고사, 완전한 형태의 모의고사로 보고, 교육심리 정리하고, 교육심리 전체를 또 완전한 형태의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9, 11월은 영역을 불문하고 그야말로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모의고사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전 적용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교육학은 이제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저 강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건 제가 언급한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언급하더라고요. 선생님 무한 반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놓은 건데 1, 2월, 3, 4월 했던 이론이 계속 반복이 돼, 계속. 1, 2월에는, 특히 1, 2월에는 1, 2월 강의는 아무래도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1, 2월 강의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강의하잖아요. 그 교육과정 전체 PPT를 가지고 쭉 전체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 챕터를 또 강의합니다. 한 챕터 다시 정리합니다. 또 두 번째 챕터 강의 끝난 다음에 또 강의 끝날 때 또 정리해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다 끝났죠? 교육과정 다 끝나면 다시 전체 싱킹맵도 교육과정 싱킹맵 끄집어내서 또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가 돼요, 계속. 설명하고 또 정리, 설명하고 정리. 마지막에 끝날 때 또 한번 또 정리. 그러니까 1, 2월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1, 2월. 3, 4월 넘어갈 때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3, 4월에도 정리하고 5, 6월, 7, 8월, 9, 10월 9, 11월에도 보통 보면요 9, 11월 강의하시는 분들은 문제만 풀고 마는데 저는 문제를 풀고 또 한번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듣기만 해도 나중에 다 기억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월, 3, 4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 3, 4월하고 7, 8, 9, 10월을 꼭 들으라 이제 보통 학생들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 6월은 약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들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보면 기본 그러니까 이론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는 형태로 특히 7, 8월부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어떤 합격 수기에도 써놨습니다. 또 올해 특이한 게 직강에서 패키지가 개설이 됐거든요. 인강은 작년에 개설이 됐어요. 올해는 직강도 이제 패키지를 개설했는데 이 패키지를 하면 제가 볼 땐 5, 6월 전체 패키지를 하게 되면요. 1, 2월 듣고 뭐 7, 8, 9, 10을 듣는 거나 뭐 5, 6월 빼고 듣는 거나 그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패키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교육학과 이제 별도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다 무료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 설명하도록 하죠. 자,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건데, 그런데 어떤 길을 가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를 우리가 정도다라는 정도는 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데,
돌아서 가지 말고 직선 코스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먼저 문제식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어디서 나오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합격은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것이고 불합격은 합격할 만큼 공부를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차이입니다. 근데 이 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왜 하는가? 왜 실패를 하는가? 도대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안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 잘 안 변하죠, 그죠? 사람 습관 잘 안 바뀝니다. 공부 습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배운다 그러는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공부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도.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바꾸자 그러는데 인간은 변화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 여러분 보면 이제, 음식점에 가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던 길도 또 그게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따져보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UCLA 의과대학의 마우어 교수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바뀌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습관대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합격하려면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만약에 작년에 시험 봐서 떨어졌었다. 공부 방법이 문제가 있었는지, 강의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교재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보시고 바꿀 때는 확 바꿔줘야 돼요.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그대로 갑니다. 공부 방법도 그 방법 그대로 고수하겠다가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임용시험은 1년에서 2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또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2년 안에는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수업 듣는 분들은 초수생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 초수생이었는데 그분들 다 합격하더라고요. 물론 전공에서 받쳐줘요. 교육학은 제가 받쳐주니까 전공만 이제 잘 받쳐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서 2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합격하는가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그걸 극복해야 된다.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스몰 스텝에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보면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9시에 일어나는 분이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야지 했다가는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일어나요. 이틀날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야, 너 피곤해. 그나저 내가 피곤하구나. 뇌가 피곤하다고 정보를 보내서 본인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씩 단축시키면 되거든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 하는 것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스몰 스텝의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변화시켰다가는 두려워한다라는 거. 자,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 공부의 정도를 찾는 거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을 알자. 마지막입니다. 합격은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2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의 본질을 알면 공부 방법이 드러나는데 교육학 논술입니다. 우리가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시험이면서 동시에 논술 시험이다. 2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학 시험이고 논술 시험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능통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단기에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학 논술은 무엇인가? 교육학 논술은 논제가 나옵니다. 문제죠. 논술 문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의 답안을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 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오죠. 교육학적 사고를 요하는, 교육학적 개념을 요하는 교육 사례가, 가상적인 사례가 제시가 되고, 이 가상적 사례를 파악해서 답안을 쓸 때는 첫 번째, 교육학의 핵심 내용이라 한다. 핵심 내용. 교육학 시험이니까 핵심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논술 시험이니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근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사례가 파악이 됐으면 핵심 내용을, 내가 기억한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지면상에 제한되어 있고 시간상에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은 거는 오히려 혼란만 붙여질 뿐이에요. 쓸 만큼만.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논술식이라든지 주관식 시험은 쓸 만큼만 기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핵심 내용,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이해를 한다음에 요걸 기억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논리적 표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저하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7, 8월부터는 이거는 뭐 그냥 논리적 표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공부 방법이래 봤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그대로 떠먹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떠먹여줍니다. 저 수험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는 떠먹여주는 강의다. 떠먹여주는데도 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셔야 되는데. 자, 공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주의를 집중하겠죠. 책을 펼치고 이 주의를 분산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책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이제 글자가 보이죠. 문장이 보입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핵심 개념들이 보이고, 이 핵심 개념들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그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한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했으면 두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가 되면, 이해로 끝나면 객관식은 상관없지만 논술은 이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리까지 들어가죠. 정리까지. 이해와 정리라고 해서 두 가지 축은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이자, 풀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스려서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려면 글을 풀어서 헤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라는 것은 흩어진 것을 가지런히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를 했으면 쓸 만큼만 조직화하고 정교화해서 가지런히 모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공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이게 당연히 두 가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해드립니다. 보시면 정리가 없는 이해만 하고 정리를 못한다. 정리 없는 이해는 이해만 하고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 요거는 실제 논술 시험에서는 무기력해요. 왜? 논술 시험은 내가 정리해서 암기한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못 씁니다. 그냥 반대로 뒤집어서 이해가 없는 정리, 이해는 안 돼 있는데 정리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용형 문제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해도 하고 이해한 것을 풀어헤친 것을 다시 한번 쓸 만큼만 딱 정리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암기. 그 다음에 수시로 인출해줘야 되겠죠. 시험 공부가 이제 인풋의 과정이면 시험은 아웃풋이죠. 두 가지. 여기 이 과정에서 보면 일단 당연히 처음에 주의 집중하시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 인출, 특히 제가 수업 시간 해드리는 것은 이해와 정리, 암기까지. 이건 암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암기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골기고 암기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떠먹여 주는 거잖아요. 계속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거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의 듣는 거잖아요.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 정리 안 된 거
정리도 뭐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논문을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논문 같은 거 페이퍼. 이거 누구 보고 정리하라고 논문 페이퍼 줍니까? 저는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냥 쭉. 그래서 이해와 정리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고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공부하실 때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환경부터 정비하신 다음에 딱 집중해서 한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풀어 헤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전도 찾아주셔야 돼요. 국어사전.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뜻풀이 잘 돼 있거든요.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또 한자로 해서 한자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해보고 영어와 섞여 있으면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사전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정리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별도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키워드만 딱딱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 그 학습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정리해서 자기가 스스로 페이퍼에다 정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밑줄만 키워드 부분만 밑줄만 짝짝 그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공에서도 정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 나중에 공부 좀 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싱킹맵 있죠? 이것만 쫙 펼쳐놓고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딱 한 몇 시간만 딱 펴놓고 교육학 전체를 몇 시간 만에 끝내요. 그냥 쭉 보면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책만 넘겨도 무슨 말인지 다 떠오른다는 거죠. 자, 정리 방법입니다. 조직화와 정교화예요. 조직화에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말은 구조화시킨다는 뼈대를 세운다. 뼈대를 쭉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얘를 쭉 구조화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정교화는 얘를 좀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정교화는 조금 구체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자꾸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말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한다고 해서 이 문장으로 다 정리해 놓으면 좀 곤란해요. 근데 키워드만 딱딱 뽑아내서 이거 배열을 시킨 다음에 얘를 말로 쭉쭉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으로 계속 말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 암기 방법입니다. 많습니다. 거기도 우리 가이드에도 보면 암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등등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암기, 자, 핵심 내용을 수시로 암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인출하는 거죠. 이제 인출하고 논술 문제 적용해보고, 예를 한번 들도록 하죠. 올해 출제된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 이거 갖고 설명했거든요. 올해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공 모의고사에도 변형제도성 출제했고, 이게 이제 작년 거예요. 작년에, 학교 설명하는데 보십시다. 자, 변형적 지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변혁적 지도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얘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수시로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암기하는 방법 이상한 영감의 지게다. 이렇게 암기한 다음에 키워드 암기하고 키워드에 있는 요거 몇 가지만 요게 구조화시킨 거예요. 뼈대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한 문장, 두 문장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말로. 봅시다. 변혁적 지도성이 뭐냐? 말 그대로 지도성은 지도성인데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변혁. 뭔가 상황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죠? 변혁이라는. 상황을 변혁시킨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셨거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변혁시키는가?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이 학급 상황이다. 학급 상황이 정말 엉망입니다. 애들이 학습 태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기존의 학습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른다.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인 지도자가 이 학급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려면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구성원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 구성원들의 태도,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기대를 주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기대 예상의 성과를 내게 하는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자체를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변혁적 지도성의 바스가 주장한데, 특징.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외워야 되거든, 일단. 외울 때, 이상적인 영향력이다. 또는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이다. 지도자는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동기화시켜서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지적으로 자극시키고,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이상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 머릿속으로 이상한 영감에 지게를 지고 이상한 영감이 상황을 변화시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영향력, 영감적 동기화, 지계니까 지적 자극해 개별적 배려. 이렇게 외우는 것. 외운 다음에 다시 문장으로 이게 이상적 영향력이 무슨 말인지 써야 되게 풀어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이상적 영향을 설명하는 게 여러 문장들이 됩니다. 그 문장 다 못 외워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쓴다면 한 문장 정도밖에 못 쓰는 거냐, 한 문장만 써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키워드가 이제 이 비전 제시,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의시나 모범의 대상이 된다. 이건데, 이 중에서 이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동의시 대상이 된다. 요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일시 대상이 되므로써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두 번째, 영감적 동기와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줌으로써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키워드만 딱딱 뽑아서 외울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그리고 자꾸 말로 중얼중얼 해보는 거예요. 말로. 논술의 가장 출발점은요, 처음부터 글로 쓰려면 잘 안 써져요. 논술의 기본은 오럴 컴포지션. 구두 장문. 그러니까 구두로 이렇게 장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죠?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한 거를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교과서를 보면서 키워드를 줄을 긋든지 또는 이렇게 따로 정리하든지 정리.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는 때는. 외울 때는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외운다. 그리고 수시로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오르면, 변혁지도성 개념 말해봐라. 특징이 뭐냐?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힘겹게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이기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략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합격의 마음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합격을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차피 이 1년 동안 우리가 뭐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합격을 마음에 품고 합격을 향해서 달리는 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1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이르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뭐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를 자기가 이제 취향이, 나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밑줄만 이렇게 그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돌리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밑줄 그어서 공부하는 분들인데, 선생님이 어떤 것을 또 자기 스타일에 맞는지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좀 시간을 아끼려면 밑줄 그으면서 키워드만 잘 줄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서브노트는
지금 안 만들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서브노트 책이 나와요, 또. 저렇게 키워드 책이 있어요, 그냥. 또 수업 시간 중에도 키워드, 간단간단하게 정리된 거 드립니다, 그냥.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물론, 남이 만들 거보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러면, 따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편하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이제 밑줄 긋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수업 중간 진행할 때는 제가 밑줄을, 그러니까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그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정리는 나중에 지금은 바로 뭐 조금 정리가 미진해도 어쨌든 뭐 3, 4, 5, 6을 넘어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잘 정리된 책도 있습니다. 잘 정리된 책도 있고 또 나름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뭐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책자도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수업 중에도 또 이렇게 또 정리된 것도 드리고 합니다. 네. 또 요일요. 요일은 이제 월화반하고 일요반 두 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화반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일요일은 이제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요일 반은 저는 가능하면 추천을 안 들어요. 왜냐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많은 양을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부득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반도 괜찮은데 뭐 근거리 있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분산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네. 직강 2강 차이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시간이나 자료는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정규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팀 학습이 있는데 대면적 관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강은 팀 학습이 없죠. 첨삭도 다 똑같은데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암기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전반기에는 1, 2월, 3, 4월은 암기 테스트 받고 그다음에 그 팀들끼리 또 암기 테스트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암기하고 집에 가자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쁜 경우는 나가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되니까 그 팀학습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또 팀은 이제 일단 팀을 짜기 위해서 이제 그 페이퍼를 드립니다. 페이퍼 신청하셔서 누구하고 하고 싶다고 뭐 노셔도 좋고요. 그래서 팀을 짜서 가능하면 이제 전공도 좀 섞고 그리고 이제 초수생도 계시고 뭐 재수생 이상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합니다. 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새로 이제 그 페이지 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데 뭐 꼭 그거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기본서거든요. 기본서인데 지금 한 1월 말에 2월 정도에 딱 한 권으로 된 책이 나와요. 작년에 핵심 속속이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그쪽으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나중에 보면 그게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권짜리거든요. 얘는 두 권짜리인데 핵심 속속은 한 권짜리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쭉 풀어놓은 거니까 그 핵심 속속으로 나중에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속속 사시면 되니까 1, 2월은 좀 3, 4월 좀 불편해도 작년 교재로 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다만 이제 불편할 수는 있겠죠. 예. 저는 자유주의자예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밑에서 자꾸 저한테 이제 뭐랄까 클레임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근데 밑에서 안 해주더라고 잘. 그러니까 초기에는 해주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업무에 뭐 방해된다든지 어떤 등 하면서 밑에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아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저는 계속 해드렸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예. 예, 3, 4월도 있어요. 예.
음. 1시 반에 끝나고, 예, 식사 1시 반 하시고, 식사하시고, 2시 반,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이제 자율적으로 식사 뭐 하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그날 배운 거 쭉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3시 반 또 4시 반 정도 시간을 제가 지정할 거예요. 그때까지 그날 배운 거 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제 팀들끼리, 우리가 스터디라고 하는 게는요, 이 초수 분들은 스터디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몰라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 이건 오히려 오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돼,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 카페도 있고, 우리 티즈스파 게시판도 있는데, 가능하면 답변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수시로 제가 보면서 답변해드리기 때문에. 또 이제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터디는 그 팀 학습은 스터디 학습이 아니라 팀별로 모여서 암기 테스트 하는 거예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어느 정도 그 강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까 꼭 외워서 친구들한테 좀 창피함을 안 당하려면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고육인데 이 고육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또 필기? 저는 필기는 별로 없어요. 필기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는 수업이 갈수록 양이 줄어드는 스타일이에요. 쭉 갈수록 양을 줄여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에 1, 2월, 3, 4월까지는 양이 좀 있죠. 그다음부터는 쭉 줄여나가는 스타일이고, 뭐 필기를 많이, 뭐 중간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필기는 하시겠죠. 근데 필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론 강의 1, 2월, 3, 4월에 모의고사 받다가는 아마 굉장히 어려워할걸요. 모의고사는 없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그 달달이 모의고사 있거든, 달달이. 매월 말에 간단하게 한번 이제 내가 공부한 거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달 공부하고 그 달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진짜 본격적인 모의고사는 이제 7월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선생님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까지 막 염두에 두면 머리 아파요, 그냥. 그냥 잘 외우고 잘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또. 예, 선생님 먼저 할게요. 예. 그렇죠. 1, 2, 3, 4월 이 동일한 교재로 진행하고, 근데 이제 아마 핵심 속속이 나오게 되면요, 그 교재를 사게 되면 그걸로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정리할 때는. 공부는 이걸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핵심 속속은 7, 8월부터 계속 그걸로 나갈 거거든요. 작년도 그걸로 나갔고, 한 권짜리가 훨씬 편해요. 갖고 다니기도. 예. 또 쉬는 시간은 보통 한 15분 정도. 예, 쉽니다. 음. 음. 첨삭은 제가 과제를 내드립니다. 과제를 그 단독 과제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변형적 지도성의 개념과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개념 쓰고 특징 쓰고. 근데 첨삭의 비중은 지금은 첨삭의 비중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그냥 외워서 쓰는 건데 진짜 첨삭이 중요한 시기는 7, 8월부터예요. 7, 8월부터는 페이퍼 2페이지 진짜 실제처럼 답안지에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첨삭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그냥 보면 첨삭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날 외워서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첨삭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번 글을 써본다는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예,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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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양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읽을 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정리는 나중에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 정리, 이거는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용형 문제 나오면 좀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된 핵심 속속 그거 가지고 3월 달에 물론 그거 갖고 수업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걸 내가 잘 이해하고 예, 정리는 어차피 핵심 속속으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정리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복습할 때 책을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 저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해는 놓치지 말라는 거. 한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네. 예습은 저는 예습 필요 없다는 주의거든요. 물론 해오면 훨씬 낫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복습. 그날 배웠던 거를 확실하게 외우고 가는 거. 수업 중에 이해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예습 해오면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전공 공부하고 두 개 다 한다 하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습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고만 오세요. 그냥. 그러니까 막 생각하면서 읽었다가는 이거 다 못 읽습니다. 못 읽고 와요.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 교육과정 전체가 다 나가요. 그냥 하루에 여기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한 주에 끝나요. 그냥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옵니까? 이걸 다 예습 어떻게 와요? 전공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읽고 싶으면 간단하게 그냥 뭐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쭉 한번 읽어만 오는 거 요런 정도로만 예습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복습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3, 4월에도 그 월화반 강의 시간이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월요일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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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강 분들은 인강으로 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직강 듣다가 인강 갔다가 다시 또 직강 나오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인강에서 직강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회사 뭐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직강이 좋은 점은 직강 듣고 내가 필요할 때 또 인강으로 갔다가 또 직강 나와야지 또 나올 수 있고 인강은 못 나온다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또, 네. 네, 사용 안 합니다. 기본서만 사용하고, 저는 교재 중심이에요. 그리고 프린트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으로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 프린트는 정리하는 형태로 드리는 거지. 기본서 중심으로 나갑니다. 또, 네. 그죠. 책을 중심으로. 네? 필독서. 여러분 필독서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학문하거나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다면 필독서 필요한데, 그 양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마시고, 교육학은 그냥 이거 충분해요. 충분하고 남아요. 이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권짜리 핵심 속속이 나오게 되고, 또 키워드만 뽑아서 또 키워드 속속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른 책을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해 안 돼서 뭐 대학 교재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이면 교육행정 원론 이런 거 이거 다 버리세요. 그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전공은 아마 보셔야 될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은 그만큼 어렵고 또 깊이 있으니까 교육학은 그렇게 파지 마세요. 그냥 강의대로 있는 강의 듣고 이해하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교육학은. 또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다르죠. 그 1, 2월에도 상학원 다 다루고 3, 4월에도 상학원 다 다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걸 꼭 알아야 될 거 기본 중심으로 다루는 게 1, 2월이라 한다면 3, 4월은 전부 다 다뤄. 전부 다. 안 다뤘던 까지 전부 다 다루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 다뤄야 되죠. 4개 파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4개 파트만 다루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교육행정하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 방법론 여기 조금 더 중점을 두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득점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득점 과목으로.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강약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걸 분별해서 중요한 거는 깊게 들어가야 되고 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고 막 다 중요한 것처럼 공부했다가는 머리만 아프면 머리만. 그러니까 강약을 잘 조절하면서 덜 중요한 거는 좀 가볍게, 중요한 거는 깊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공도.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정리 잘 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내년에 그 돼지해라고 그러죠. 복돼지해라고 그러는데 꼭 합격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요거 선물입니다. 선물 보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